네. 자, 한국지리 이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통적 국토관과 지리정보. 뭐,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 자, 수능에 나왔던 또는 기출에 나왔던 문제 형식을 위주로 좀 약간 몇 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전통적 국토가라면 뭐겠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특히 과거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나 지리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표 왼쪽에 써 있습니다.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도는 비과학적 지도, 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축적 개념이 없다. 여러분 지도라는 건 뭐예요? 실제 지표면을 줄여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축적 개념이 없다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얘를 줄여서 표현했어. 줄여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야. 비율에 맞게끔 줄이지 않았다. 그게 바로 축적 개념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지도는 바로 서양의 과학적 측량 방법의 영향을 받아서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으로 측량하다 보니까 축적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 얘를 줄였다. 줄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다. 서로 비율에 맞게끔 줄인 거죠. 안 그래? 이게 축적 개념 있는 거고 이게 축적 개념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지도고 이게 비과학적 지도가 되는 거죠. 축적의 유무를 갖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또는 자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갖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 대체로 조선 전기 때 지도는 있잖아. 편찬도예요. 어디서 만든 지도를 이렇게 짜집기해서 만든 거야. 실제로 자기 측량한 지도가 아니에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실측도예요. 실제로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많습니다.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저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조선 전기 지도가 뭐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현존 지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이거 형광펜 칠해놔야 돼. 이거 잘 나오는 거죠. 안 그래?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그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천화도라고 중간에 있네요. 조선 중기예요. 민간이 제작했어요. 민간 제작. 그러니까 민간 누가 만든지 몰라요. 다만 중화 사상이고 지도의 중심이 중국이고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천원지방 사상. 우리 동양의 사고방식.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게 천원지방 사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화도라는 것도 있다. 다만 조선 중기 때 민간 제작이에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또 형광펜 칠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지도. 자, 과학적 측량 방법에 의해서 축적 개념이 있는 거죠. 자, 이 축적 개념이 있는 것 중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라는 겁니다. 백리척이라는 축척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척 개념이 있는 것 중에 최초로 축척으로 사용해서 만든 지도가 동국지도다. 무슨 축척이냐? 백리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대동료지도 아니겠습니까? 자, 대동료지도도 조선 후기 때 지도네? 축척 개념이 있네? 다만 대동료지도는 지도에다가 한눈금이 심리로 실제 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 심리척이라는 추측 개념이죠. 그래서 대동료지도 무슨 척이냐? 심리척이라고 하는 추측 개념이더라. 이 얘기죠. 심리척. 여기 이제 청구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든 지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여 편찬해서 실제로 측량한 지도예요. 여러분 여기 청구도를 수정 보완했다고 했죠? 거기 편찬이라고 써 있는데 이 대동료지도는 실측이에요. 실측. 실제로 측량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전후도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 전후도. 자, 최한기가 제작하고 김정호가 판각한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최한기가 제작하고 김정호가 판각한 세계지도라는 것도 알고 경의도 개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목판본이어서 대량 인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이 더군다나 여기는 전도, 후도가 있는데 신대륙, 구대륙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후도가 신대륙이고 전도가 구대륙이에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이 다 표현된 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따가 지도로 그림으로 확인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구분해 두시고 조선 후기 때 최초의 축척은 동국지도, 백리척. 그 다음에 대동료지도는 심리척. 그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동여 지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여기 쭉 있는데 조그마니까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분첩 절첩식으로 휴대와 열람이 실용적이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인쇄 가능하다. 지도표, 지도에 어떤 기호를 썼을 거 아니야. 그 기호를 설명한 거를 표시한 지도표가 있다. 심리척을 사용하여 심리마다 점을 찍어 실제 거리를 파악했다. 그리고 하천을 표현할 때 하천이 두 줄로 그어지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운이 가능한 하천. 하천이 한 줄로 표현되면 자, 배가 다닐 수 없는 수운이 불가능한 하천. 수운이 가능한 건 쌍선으로 그린 거다. 전통적 산줄기 체계를 인식 체계를 반영한 산줄기로 산을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그렸다. 단점이 있죠. 정확한 해발 고도나 토지 이용은 알 수 없다. 이거 단점이죠. 그렇죠? 이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 아마 박스 안에 크게 있는 걸 내가 확대한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대동류지도의 특징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이거.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당연히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도.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했죠. 가운데가 중국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고. 참고로 이게 뭐냐?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알았지? 일본. 그럼 이제 이쪽이 뭐냐? 이쪽이 유럽 쪽, 아프리카 쪽, 그리고 인도 쪽이야.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인도가 요거고 이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고 요 위가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늘게 튀어나온 게 바로 뭐냐?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다시 한번 줄여서 볼게요. 요게 아프리카고 요게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유럽이고 알았지? 확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여기 인도. 요 가운데 있는 이 발자국 모양처럼 생긴 게 뭐야? 큰 호수. 뭐 빅토리아 호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다음에 조선 중기 때 민간에 의해서 제작된 천화도, 추상적 관념지도, 중화사상 반영되어 있어요. 자, 도교적 세계관이고 여기는 실제 세계와 상상의 세계가 같이 나와 있어요. 천원지방 사상. 자, 실제 세계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네모나게 표현된 여기가 바로 실제 세계예요. 가운데가 어디고? 중국이고 가운데. 그럼 중화사상. 그리고 땅을 네모나게 표현했어. 천원지방 사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다가 이게 내해예요. 내해.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에 있죠. 요 바깥쪽에 있는 요렇게 삥 둘러싸이는 요거 있죠. 요 땅덩어리. 요게 바로 상상의 세계입니다. 요게 바로 상상의 세계. 가운데는 실제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상의 세계 바깥쪽에 있는 바다. 외라고 되겠죠. 뭐 추상적 관념적 지도, 도교 세계관 반영, 중화사상, 천원지방 사상.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화도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조선 후기 때로 넘어오네요. 자, 조선 후기 때로 넘어오니까 이제 조선 후기 지도가 이제 보니까 거의 이제 오늘날의 땅과 유사하게 생겼죠. 안 그래? 이게 조선 전기 때야. 벌써 오늘날의 땅과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도는 좀 약간 유사하죠. 조금 유사하죠. 근데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죠. 비슷비슷해 보여요. 자, 참고로 요 가운데 있는 게 동국지도,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고 요 오른쪽이 바로 대동여 지도예요. 당연히 대동여 지도보다는 동국지도가 먼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지도는 벌써 모습이 오늘날의 땅과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제 어떤 규칙과 원리가 있어요. 뭐냐? 조선 전기 지도와 조선 후기의 지도는 북부 지방의 모양으로 구분한다. 자, 북부 지방 모양 봐봐. 사실 여기 중남부 지방의 모양은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북부 지방 볼게. 자, 조선 후기 때 만든 지도. 조선 후기 때 만든 지도. 그리고 북부 지방 모양 이렇잖아, 이렇게. 조선 전기 때 만든 지도. 벌써 오늘날의 모습과 유사한 게 조선 후기고 오늘날의 모습과 전혀 딴판인 건 조선 전기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찾기 쉽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만든 지도도 몇 개가 있어? 또 시대에 따라 쭉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나중에 만든 지도일수록 좀 더 자세하겠죠. 근데 누가 더 자세한 건지 이거 뭘 보고 판단하느냐 이거죠. 여기 봐봐. 조선 후기 지도 중에서도 제작 시기가 늦을수록 북부 지방의 모양과 형태가 더욱더 현실과 가깝게 정확하다 이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봤을 때 야, 이 북부 지방의 모양을 보니까 자, 얘하고 어느 게 더 현실과 유사하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날의 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강진이죠. 여기 백두산이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중강진, 백두산 비교해 보니까 중강진보다는 백두산이 살짝 더 고위도에 있죠. 약간 더 북쪽이죠. 이게 오늘날의 모습인 거야. 이게 근데 자 아까 봤던 이게 조선 전기 얘는 벌써 이상하잖아. 납작하잖아 북부 지방이. 그러니까 얘는 조선 전기인 건 확실해. 자 보니까 요렇게 생겼네. 요렇게 생겼네. 현실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 두 개의 조선 후기 지도 중에서 여기 중강진, 여기 백두산이잖아. 여기 중강진, 백두산이야. 쓱 그어보니까 중강진보다는 백두산이 좀 더 남쪽에 있어요. 아니면 비슷하게 있거나.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중강진에 비해서 백두산이 조금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럼 얘가 더 현실에 가까운 거죠. 안 그래? 그럼 얘가 더 제작 시기가 늦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조선 후기지만 조선 후기 중에서도 제작 시기가 좀 빠른 거고 얘는 제작 시기가 좀 느린 거다. 그럼 좀 빠른 게 뭐겠어? 동국지도. 좀 느린 게 뭐겠어? 대동료지도. 그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조선 후기 지도라 할지라도 북부 지방의 모습이 더 현실적으로 가까울수록 제작 시기가 늦다. 그 현실적으로 가깝다는 걸 뭘로 판단하냐? 중강진과 그리고 백두산의 바로 위도를 가지고 판단하라 이거야. 중강진보다는 백두산이 살짝 위에 있다. 그게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게 더 제작 시기가 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저기 동국지도 이게 뭐야? 대동료지도. 좀 더 느린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제작 시기가 늦다는 걸. 자, 대동료지도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측도. 자, 기호를 설명한 지도표가 있고 심리책이라는 축적 개념이 있고 목판본, 대량 인쇄 가능하죠? 분첩 절저식, 휴대간 편하고 하천 표현 방식, 수운이 가능해요. 산의 높이 알 수 없고 토지 이용 알 수 없다는 게 단점. 자, 대동료 지도는 이제 우리가 판독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바로 읍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 하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역참. 여기 네모난 거 뭡니까? 네모난 거 바로 이제 창고. 하천이 두 줄로 되어 있네요. 그 뭐라고요 이걸? 배가 운항이 가능한 하천. 하천이 한 줄로 되어 있네요. 배가 운항이 불가능한 단선의 하천. 여기 점선은 뭡니까? 이 점선은 행정경계. 그리고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 뭡니까? 이게 바로 산맥 또는 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도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좀 알아둘게. 여기 지도표 중에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눈금이 몇 리예요? 10리. 예를 들어 여기 직선이 있는데 여기 눈금이 하나잖아. 요 눈금 하나의 거리 요걸 몇 리라고 그래 이거? 10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거 뭡니까? 요거 봉수. 산 정상부에 촛불 모양 같은 거 봉수대. 통신 기능이죠. 통신 기능. 그 다음에 이게 네모난 거 뭐야 이거? 창고. 그 다음에 이제 역참. 요거 보이죠? 여기 역참. 요거 이렇게 엽전 모양처럼 생긴 거. 요거 교통 기능이죠. 교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동그라미 하나 있거나 동그라미 두 개 있어. 읍치. 뭐 하나는 무성, 두 개 있는 건 유성, 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야? 읍치.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표시한 거 도로 표시 또는 봉수, 창고, 역참, 읍치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전후도라는 지도가 있죠. 지구 전후도. 자 지구 전후도는 이제 바로 전도와 후도. 자 우리가 경선과 유선이 표현되어 있고 목판본이기 때문에 대량 인쇄 가능하다. 바로 앞에 했잖아. 자, 그래서 지구를 구형으로 인식했는데 전도 구대륙이죠. 후도 신대륙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게 대동료지도 뭐 판독하라는 얘기겠고 자 이제 지리지로 한번 가볼게요.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리지. 뭐 거기 써 있지만 국가 통치 목적, 관찬 지리지, 백과사전식 서술이다. 대표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 승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런 형식이 바로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지도 뭐가 있냐? 라고 뭐 대표적인 거 뭐 대동료지도 말고도 여러 개가 있죠. 실학의 영역,
개인의 학문 연구 목적이죠. 그래서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 관찬질이지. 자, 주제 중심의 서술형으로 아주 내용의 깊이가 깊다. 대표적으로 뭐 있냐? 택리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서술형수로 되어 있다. 서술형. 백과사전식이 아니죠. 자, 택리지의 특징. 자, 택리지는 선비가 살기 좋은 마을을 정하는 책이었어요. 이중환이 지었죠. 근데 그 선비가 살기 좋은 마을, 그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고 하는 이 4개 조건이 있습니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고 하는 4개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거 좀 작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택리지, 선비가 살기 좋은 가거지의 조건. 첫 번째, 지리.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짜리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짜리다. 근데 이제 실제 예문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 여기 뭐 수구를 보고 뭐 쭉 있지만 조산과 조수를 본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조산과 조수를 본다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머리 굴려가지고 요 조산의 산, 조수의 수 해가지고 산수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아셨죠? 조산과 조수를 본다. 산이 만들어지는 것과 물이 만들어지는 걸 본다. 이게 풍수지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유의할 거. 자, 조산과 조수를 본다. 요 단어가 나오잖아. 산수가 아닙니다. 지리예요, 지리. 그러니까 택리지. 첫 번째, 가거지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생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생활의 이익을 추구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땅이 기름진 거.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다. 뭘 중시했다는 거야? 농업에 유리한 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땅이 기름진 곳 아니면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곳. 다시 말해서 뭐에 유리한 거? 상업에 유리한 거. 그것이 생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 인심이라고 있네요. 인심. 자,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의 뭐 인심이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풍속. 요 단어가 들어가면 인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풍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 인심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산수예요. 택리지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산수예요. 그 산수는 뭐냐? 산이나 하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바로 산수예요. 여러분 봐봐. 삼각산과 도봉산. 산의 이름이 나왔죠? 산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 뭐야? 산수. 또 예를 들어 뭐 압록강 또는 두만강 나왔어. 그 뭐야 이거? 하천에 대한 설명 나왔죠? 그 뭐가 되는 거야? 산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알았지? 가거지 조건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이거예요. 산수. 택리지의 거의 대부분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거지 조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알았니? 자, 요거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4개 중에 산수는 조산, 조수 나온 게 산수가 아닙니다. 이건 지리고 산에 대한 설명, 산의 명칭, 하천에 대한 명칭, 하천에 대한 설명 나오면은 이게 바로 산수다. 이 얘기야. 자, 이제 분수계라는 개념 잠깐 볼게요. 물을 나누는 경계죠. 우리가 하천 지형할 때 이미 했는데, 자, 물을 나누는 경계, 이 분수계. 여기 산 꼭대기가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이 위쪽 아니면 아래쪽 갈라지겠죠. 이렇게 넓은 범위를 나누는 분수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조그만 또 능선이 있잖아. 조그만 능선. 그러니까 요 하얀색 능선 왼쪽에 빗물 떨어지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그 이제 자,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게 나눠주는 이 능선을 뭐라 그러냐? 이거 우리는 정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간도 능선이고 정맥도 능선인데 대간은 좀 넓은 범위로 물길을 나눈 거고 정맥은 좀 좁은 범위로 나눈 것 뿐이야. 그리고 이제 이 물줄기가 안쪽으로 모여서 흐르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하계망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요 물이 모이는 공간적 범위를 뭐라 그러냐? 이걸 A라는 하천하면 A 하천의 유역 면적, 이게 유역 면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자, 산맥을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 전통적인 산맥 표시 방법이 산경도라는 게 있고, 자, 현대적인 표시 방법이 산맥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동여 지도에서 표현된 산맥 표시 방법이 우리의 전통적 산맥 체계 바로 산경도라는 거죠. 산줄기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천 유역 중심의 생활권 파악에 유리한 게 이래 우리의 전통적인 산맥 표시 방법 산경도예요. 자, 왼쪽이 산경도고 오른쪽이 산맥도인데 산경도부터 먼저 볼게요. 자, 산경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산맥, 산줄기가 있어요. 비가 왔어.
빗물이 크게 나눠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질 거예요. 요 빨간색이 가장 대표적인 산줄기, 분수계란 얘기죠. 가장 넓은 범위를 나누는 분수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대간. 다만 백두산에서 시작됐으니까 뭐라 그래? 백두대간 그러는 거예요. 한반도에 비가 오면은 동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누는 경계가 바로 뭐야? 백두대간. 백두대간이 이제 백두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서 소백산맥 쪽 자락, 지리산 쪽으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근데 자 예를 들어 빗방울이 오른쪽에 떨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다 동해로 가냐? 아니죠. 여기 요 정맥을 통해서 요 초록색 정맥을 통해서 일부는 낙동강 유역에서 남해로 빠지고 일부는 동해로 빠질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보다는 요 빨간색보다는 물을 나누는 경계 범위가 좁죠. 그걸 뭐라고 그래? 정맥 그러는 거야. 그 우리나라에 정맥이 이게 한두 개가 있어? 이쪽에 또 정맥이 여러 개가 있죠. 안 그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런 산줄기 체계로 우리나라 산맥을 인식하잖아? 그러면 이제 낙동강 유역, 한강 유역, 금강 유역, 영산강 유역, 그리고 섬진강 유역. 이렇게 하천 유역의 생활권 중심으로 파악이 아주 유리하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산맥 표시 방법이다. 이 얘기야. 산을 분수계로 인식했어요. 산을 물을 나누는 경계로 인식했어. 그 물을 나누는 경계가 크게 나누는 건 대간. 또 좁게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 정맥. 우리나라는 대간 하나 있죠. 뭐 있어? 백두대간. 이 산경도의 특징. 자, 생활권 중심, 문화권 파악에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 산경도가 이제 주로 대동여지도에 쓰여진 산맥 표시 방법이라는 얘기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지질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산맥 체계는 이제 집안의 융기냐 또는 침식이냐 이걸 따진 거죠. 안 그래? 그걸 따진 걸 산맥도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형 시간에 했잖아. 바로 융기로 만들어진 1차 산지. 한국 방향의 산맥과 소백과 함경 산맥은 1차 산지다. 다만 1차 산맥은 융기로 만들어진 거죠. 대부분이 한국 방향이지만 소백 산맥만큼은 중국 방향, 함경 산맥만큼은 라오뚱 방향의 산맥이다. 이게 1차 산지인데 함경 산맥은 라오뚱 방향, 소백 산맥은 중국 방향. 나머지 융기로 만들어진 태백이나 낙립이나 마천형 산맥은 남북 방향, 한국 방향. 우리가 한반도 형성할 때 했었죠.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지리정보가라는 게 있어요. 지리정보는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어요. 공간정보는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속성정보는 바로 그 지역의 특성 및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관계정보는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크게 어려움 없죠. 안 그래? 위치 나타내는 공간정보, 성질을 나타내는 속성정보. 그리고 지리조사 방법이 있어요. 지리조사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제 및 지역 선정, 실내조사, 야외조사, 그리고 자료의 분석, 정리,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요거죠, 요거.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리조사 순서라고 하면, 자, 주제 및 지역 선정, 실내조사, 그 다음에 야외조사. 야외에 간 걸 뭐라고 그래, 이걸? 현지에 직접 간 거죠? 현지조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분석 및 정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이게 지리조사 순서예요. 주제 및 지역 선정, 실내조사, 야외조사, 자료정리, 보고서 작성.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주, 실, 야, 정, 보. 이렇게 돼요. 주, 실, 야, 정, 보. 이렇게 외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실내조사와 야외조사가 자료를 뭐 하는 거야? 수집하는 단계죠? 자료 수집. 그러니까 실내조사에서는 뭐 하냐? 현지에 직접 가지 않고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실내조사라는 거. 자, 문헌조사. 통계자료 보고. 안 그래? 책을 보거나 통계자료 보거나 인터넷 검색. 이런 게 실내조사겠죠. 그럼 현지는 그 주제에 맞게끔 지역 선정된 곳에 직접 가는 거야. 현장에 직접 가는 거죠. 관찰. 청취. 면담. 인터뷰 이런 거죠. 아니야? 관찰, 청취, 면담 또는 뭐 촬영.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또 이제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조사죠. 만약에 설문지 작성은 실내조사죠. 그래서 자료의 수집을 이렇게
실내 조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야외 조사하는 거다. 야외 조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최근에 또 이제 원격 탐사라는 게 나와요. 인간의 접근이 어렵거나 또는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 자,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사한다 이 얘기죠. 자, 주로 이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바로 여기에 바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 원격 탐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원격 탐사 기법, 지금 빨간색으로 해가 좀 약간씩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원격 탐사 기법의 특징은 뭐냐? 주기적인 지표의 변화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주기적이라는 게 뭐야? 항공기 반복적으로, 인공위성 영상 반복적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에 유리한 조사 방법 중에 하나가 원격 탐사 기법이에요. 또 하나, 비가시적인 속성 및 정보 수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도 수집할 수 있더라. 어떤 바로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땅 속에 뭐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지하 매장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더라. 이 얘기죠. 또는 뭐 온도도 조사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정보도 조사 가능하다. 또 하나 뭐가 있냐? 넓은 범위를 조사할 수 있죠. 넓은 범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격 탐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원격 탐사 기법의 특징으로서 있잖아. 넓은 범위 조사 가능하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좋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자료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좀 약간 국가 간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자,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는 정보 획득이 어렵겠죠, 안 그래? 그런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장점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계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지도. 자, 이 통계지도를 보면은 점을 찍어 표현하는 게 점묘도. 주로 분포나 밀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분포나 밀도 표현. 그 다음에 등치선도. 같은 값을 연결한 선이에요. 같은 값. 그래서 같은 통계 수치를 연결한 선인데 이것이 주로 어느 단원에서? 기후단원에서 주로 많이 쓰여진 기후단원. 그 다음에 유선도. 유선도는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물자의 이동이나 인구의 이동을 표현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나 흐름을 표현하기 좋은 거. 그게 바로 유선도죠. 자, 이제 단계 구분도와 도형 표현도가 있어요. 자, 단계 구분도는 통계값을 몇 개의 극간을 두어가지고 색깔을 달리하거나 문양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겠어요? 요게 지도에다가 시군구별로 이렇게 음영을 달리해서 흐리게 하거나 진하게 함으로써 어떤 통계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단계 구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합니다.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해요. 다만 지표면이란다. 여기 지도에다가 색깔을 칠하거나 문양을 달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만, 한 개의 내용만이 표현이 가능하죠. 한 개의 사실만 표현이 가능해요. 왜? 또 다른 사실을 여기다 또 색깔 칠하고 문양을 달리하면 겹쳐버리잖아. 그럼 이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고 한 개의 사실만을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도형 표현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지역에다가 서로 다른 도형의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어떤 통계값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야?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한 거야. 그러니까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단계 구분도와 도형 표현도는 공통점이 돼. 근데 도형 표현도는 한 개의 사실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이상도 가능해. 두 개도 가능하고 세 개도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이상의 내용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지역 간을 비교하되 내용이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건 뭐야? 도형 표현도다. 그러니까 훨씬 쓰임새가 용이한 게 뭐야? 도형 표현도죠. 다만 단계 구분도는 왜 쓰냐? 한 개의 사실을 지역 간 비교할 때 쓰기 좋긴 하지만 눈에 잘 보이잖아. 그래? 눈에 띄기 좋잖아. 근데 얘는 좀 약간 눈에 좀 안 띄죠. 그러나 훨씬 쓰임새가 높은 건 뭐야? 한 개 이상의 내용을 동시에 표현 가능한 도형 표현도다 이 얘기죠. 아셨죠? 자, 이제 문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다 봤죠? 이거? 칠판에 쓴 거 다 해놓고. 자, 문제 어떻게 나왔나? 자, 2021년도 수능 보니까 그 대동여 지도 아니겠냐? 김종호니까 대동여 지도가 되겠죠. 산속에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복판에는 두 강이 흐른다. 이런 얘기. 그럼 대동여 지도 언제 만들어졌어?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맞는 말이죠? 답 1번. 이거. 너무 쉽네요. 안 그래? 가에서 A는 하천을 표현한 것이다. 요건 직선의 도로잖아. 안 그래? 눈금이 달렸죠. 하천을 표현한 게 아니라 뭘 표현한 거야? 도로를 표현한 것이죠. 이건 도로. 가를 통해 B의 정확한 해발고도, 대동로 지도는 해발고도 알 수 없죠? 토지 이용도 알 수 없죠? 가와 나는 모두 국가 통치 목적으로. 이거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거잖아. 개인이 만든 거잖아. 이거 뭐야? 이중환의 택리지 아니야? 조선 후기 때. 통치 목적으로 만든 건 조선 전기 때 만든 지리지 아니겠어요? 통치 목적이 아니죠. 개인이 학문 연구 목적으로 만든 지리지가 되겠네요. 기억은 이중환이 제시한 과거의 조건 중 인심에 해당한다. 우리 인심은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풍속이 들어가겠죠. 풍속.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산속에, 춘천은 산속에 넓은 평야가 있고 그 복판에 두 강이 흐른다. 토질이 단단하고 기후가 온화하며 강과 산이 맑고 시원하며 땅이 비옥해서. 그러면 생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겠죠. 인심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생리에 대한 설명이더라. 기름진 땅 아니면 배와 수레가 물자가 이동이 용이한 곳.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022년도 수능, 작년 수능이네요. 자, 가. 인공위성 항공기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확보한대. 가가 이제 뭐야? 원격 탐사 기법 아니겠어요? 원격 탐사. 나 지역을 방문해서 관찰, 설문, 면담. 이거 뭐겠어? 현지에 직접 가는 거. 현지조사 되겠죠. 현지조사. 이제 거기서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가를 활용하여 대전의 청장년층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원격 탐사 기법으로 대전의 청장년층 취업률 파악하는 거야? 아니죠. 이건 뭐야? 바로 어떤 통계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틀렸죠. 나를 활용해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어요. 현지에 직접 가는 조사로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어요. 가서 면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면담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죠. 가는 나보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 변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에 용이해요. 그렇죠. 원격 탐사 기법은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주기적 자료 변화, 과거와 현재 비교가 용이하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네. 을병. 나는 가보다 북한 전역 인공조명의 빛 에너지를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야, 북한에 가기 어렵죠. 가기 어려우니까 뭐 해야 돼? 원격 탐사 기법 써야겠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가를 써야겠죠. 틀렸죠. 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내용을 중심으로 요 단원, 우리 앞선 시간과 지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그 기존에 주로 나왔던 그 선지 정리만 잘 해놔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자, 한국지 입문 단원 전부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